안녕하세요. 오로지 합격을 위한 강의 오합입니다. 개념 강의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상의 종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정 기능 도매상은 도매상 기능 중 일부만 한정적으로 수행하는 도매상을 얘기합니다. 총 5가지 종류가 시험에 기출된 적이 있고요. 첫 번째, 현금 판매 무배달 도매상부터 보겠습니다. 현금으로만 거래를 하고 배달을 하지 않는 도매상을 말합니다. 주로 소규모의 소매상에 싼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사람들인데요. 배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매상들이 직접 이 도매상을 찾아와서 제품을 주문하고 가져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직송 도매상입니다. 직송은 곧바로 보낸다라는 뜻이죠. 이 도매상들은 재고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문이 들어오면 공급자나 생산자가 직접 소매상에게 물건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도매상입니다. 재고를 보유해야 하는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도매상입니다. 다음은 트럭 도매상입니다. 트럭에다가 과일이나 야채 같은 부패하기 쉬운 식품을 공급하는 도매상인데요. 고정적인 판매 루트가 있어서 판매도 하고 배달도 동시에 수행하는 도매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반 도매상, 같은 말로 진열 도매상이라고도 하는데 소매점의 진열 선반 위에다가 주기적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도매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우편 주문 도매상입니다. 소규모의 소매상에게 카탈로그를 통해서 판매하는 도매상인데요. 여기서 카탈로그는 제품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귀금속처럼 고가의 물품들을 이 카탈로그를 통해서 주문을 받고 판매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매상에 이어 소매상의 종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전율과 마진을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소매업체들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회전율은 쉽게 말해서 소비자 교체 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장에 소비자들이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새로운 손님들이 빨리빨리 유입되고 또 빠져나가면 회전율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마진은 원가와 판매가의 차액입니다. 쉽게 말해 이윤이 되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팔았을 때 남는 게 많다. 그러면 마진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편의점부터 보도록 할까요? 편의점은 손님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고회전율을 갖고 또 이 물건 자체의 마진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회전율, 고마진의 소매업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할인점은 편의점처럼 손님들이 빨리빨리 바뀐다는 점에서 회전율이 높다는 건 같지만 상시 저가 전략이라고 해서 항상 물건을 할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 비해서 마진이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점과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이 매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회전율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마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마진, 저회전율의 특성을 갖는 소매업체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합 쇼핑몰은 쇼핑과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규모의 상업시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합 쇼핑몰은 스타필드가 있겠죠. 물건을 살 수 있는 쇼핑몰도 입점해 있지만 다양한 레저 시설도 입점이 되어 있는 큰 규모의 상업시설입니다. 다음으로 아울렛은 재고나 2월 상품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매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아울렛이라고 하면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도 있고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테고리 킬러는 좁은 범위의 상품을 깊이 구색을 갖춰 싸게 판매하는 대형 전문 할인 매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ABC마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마트는 신발이라고 하는 좁은 범위의 상품을 굉장히 깊이 구색을 갖춰서 싸게 판매하는 매장이죠. 하이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전이라고 하는 좁은 범위 상품을 대신 깊이 구색을 갖춰서 판매하는 전문 할인 매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드럭스토어는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나 화장품,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복합형 전문점으로 올리브영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단계 판매는 점포 없이 소매업을 하는 무점포 소매업이고요. 중간상의 개입 없이 직접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세점, 체인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세점이라고 하는 거는 복수 점포를 각지에 분산 배치해서 연쇄 조직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첫 번째 직영점형, 이거는 체인 본부가 소매 점포를 직접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이 본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요. 소매점포의 운영하는 방식을 총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합형 같은 경우에는 동일 업종 소매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동 구매를 한다든지 공동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수행하는 게 조합형 면세점이고요. 세 번째 임의형 같은 경우는 동일 업종의 소매업자가 공동 매입을 도모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각 소매업체들이 경영의 독립성을 가진다는 거고요. 이렇게 체인점으로 만들므로 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프랜차이즈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직적 유통 경로 시스템 할 때 계약형 VMS로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가맹본부, 즉 프랜차이저가 가맹점인 프랜차이즈와 계약을 통해서 경영 지원도 하고요. 상품도 지원하는 이런 형태가 바로 프랜차이즈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마스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기업이 해외 진출했을 경우 현지 기업과 계약해서 가맹사업 운영권을 판매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마스터카드라고 하면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잖아요.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해외와 관련되어 있는 면세점 형태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로 들어온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진출한 경우는 BBQ 치킨 브랜드가 중국에서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계약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다음으로 소매상 진화발전 이론입니다. 매회 기출문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요 개념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꼼꼼하게 숙지해 주셔야 해요. 첫 번째, 소매상 수레바퀴 이론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레바퀴 모양을 보시면 마치 시계와 비슷하죠. 이런 이유로 시간의 흐름이나 역사를 수레바퀴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이론은 소매상의 진화 발전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설명하겠구나 라고 감을 잡으실 수 있겠죠. 도입기, 성장기, 취업기 총 3가지의 시기로 나눠서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기를 나눈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은 바로 비용이나 마진입니다. 첫 번째 도입기 같은 경우는 가격도 낮고 마진도 낮고 서비스 수준도 낮은 형태로 소매상이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성장기가 되면 가격도 올리고요. 서비스 수준도 올립니다. 그러다가 취약기가 되면 다시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 수준도 낮아지는 형태로 발전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이론은 비용과 마진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격적인 요소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게 한계점입니다. 두 번째, 소매 아코디언 이론입니다. 아코디언은 바람통을 늘렸다가 줄였다가를 반복하면서 연주하는 악기죠. 마찬가지 소매 아코디언 이론은 취급하는 상품 종류가 많았다가 줄었다가 많았다가 줄었다가를 반복한다 라고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취급하는 상품 계열수 또는 상품 믹스라고 문제에서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다양한 상품 종류를 가지고 소매업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잡화점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용품도 팔고 간단한 식품도 팔고 문구류도 팔고 이런 식으로 확대된 형태를 취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스포츠 용품을 많이 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물건들은 이제 팔지 말고 스포츠 용품만 팔아보자 전문적으로 라고 해서 이 상품 계열을 축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찾아왔던 손님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처음처럼 다양한 상품 종류를 취급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한계점은 고관여 상품, 저관여 상품 소매업체 발전 과정을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여도라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관여한다라는 거는 참여한다는 얘기죠. 또 물건을 살 때 얼마나 고민하고 신경 쓰느냐에 따라서 이 관여도가 높다 혹은 낮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고관여 상품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살 때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는 거예요. 자동차 같은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실 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저관여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면서 구매하는 게 아니에요. 구매 빈도가 굉장히 잦은 일상생활용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관여도에 따른 발전 과정은 단순히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가 많다, 적다로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점으로 고관여 상품, 저관여 상품 소매업체 발전 과정은 구분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소매 수명 주기 이론 같은 경우는 소매업에도 수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라는 주기를 거쳐서 변화하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소매 수명 주기 이론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변증법적 이론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경쟁적인 소매업태가 하나의 새로운 소매업태로 합성되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사례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소매상의 종류 공부할 때 나왔던 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은 고마진, 저회전율의 특징을 갖는 소매업체였고요. 할인점은 고회전율과 저마진의 특징을 갖고 있는 소매업체였어요. 하단에 있는 형태죠. 처음에 백화점이 만약에 추로 등장했다고 한다면 이것과는 완전 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할인점이 등장하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이 백화점과 할인점의 특성을 모두 담고 있는 절충된 형태의 할인 백화점이 등장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다른 경쟁적인 소매업체가 하나의 새로운 소매업체로 합성된다. 이게 바로 변증법적 이론이 되겠습니다. 마이클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 모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과업 환경을 분석해서 시장의 매력도, 즉 수익성을 평가해보겠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과업 환경은 5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5가지 요인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직적인 요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급자 그리고 구매자의 교섭력, 즉 협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자나 구매자의 입김이 너무 세버리면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 수평적인 요인을 보도록 할게요. 만약 기존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하다면 그리고 잠재 경쟁업자의 진입 가능성이 높다면 이 기업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당연히 불리하겠죠? 이번엔 대체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제는 대체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만약에 우리 기업의 물건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많은 상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업에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당연히 불리하겠죠? 그럼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급자의 교섭력, 즉 협상 능력이 높은 경우 시장 매력도가 낮아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자로부터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공급자의 입김이 센 겁니다. 개당 1,000원에 주던 거 이제 1,500원에 줄게 라고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기업은 원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수익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구매자의 교섭력, 협상 능력이 뛰어난 경우에도 시장 매력도는 낮아진다. 우리 기업을 이용하는 큰 손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구매자가 더 싸게 안 해주면 물건 안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구매해주지 않으면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넘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 매력도 수익성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3번, 기존 기업과의 경쟁 강도가 높다면 그때는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수익성도 낮아진다. 4번, 잠재적 경쟁업자의 진입 가능성이 높다면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우위가 낮아진다. 즉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수익성도 낮아진다. 마지막 5번, 대체제가 많은 경우 역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시장 매력도도 낮아진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상호 보완제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개념입니다. 대체제는 말 그대로 대체, 바꿔 쓸 수 있는 물건이에요. 상호 보완제는 같이 썼을 때 이 쓸모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완해주는 물건인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엔소프의 제품 시장 확장 그리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소프 박사가 기업 성장에 대한 전략 도구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기존 제품을 쓸지, 새로운 제품을 쓸지, 기존 시장에 진출할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지에 따라서 4가지 전략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침투 전략 같은 경우는 기존 시장에서 기존 제품으로 승부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위험 부담이 가장 적고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기존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으로 승부하는 경우는 제품 개발 전략이 됩니다. 기존 시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장은 개발할 필요가 없고요. 대신 새로운 제품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 제품 개발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상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경우입니다. 제품은 기존의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개발 전략이라고 하고요. 맥도날드가 햄버거라는 기존 제품을 아시아 시장까지 진출하는 경우, 이런 게 바로 시장 개발 전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각화 전략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장을 다른 상품으로, 새로운 상품으로 개척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각화 전략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겠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죠. 그러다가 이제 마우스처럼 컴퓨터 주변 기기까지 만들면서 새로운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분석해서 마케팅 전략에 활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기업 내부 환경에는 강점과 약점이 있고요.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강점은 S, 약점은 W라고 합니다. 기업 외부 환경 같은 경우에는 기회, O, 위협, T로 나누어서 총 4가지 전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SO 전략 같은 경우 내부 환경에 강점도 있고 외부 환경에 기회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내부의 강점을 이용해서 외부로 확장하는 공격적 확장 전략을 취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O 전략 같은 경우에는 기업 내부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약점을 보완하고 외부 기회를 활용하는 안정 우회 전략을 쓰고요. ST 전략 같은 경우에는 기업 내부 강점을 활용하되 외부 위협은 회피하는 안정 성장 전략을 택하게 됩니다. 마지막 WT 전략 같은 경우에는 기업 내부 약점도 있고요. 외부 위협까지 함께 공존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철수한다든지 축소하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학 분석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구분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직구조 유형입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던 조직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라인 스태프 조직입니다. 직계 참모직 조직이라고도 하는데요. 명령권을 가진 라인이라는 집단과 그리고 권고, 조언, 자문의 기능을 가진 스태프 부문이 합쳐져서 전문성을 강화한 조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인 조직과 스태프 조직 간의 불화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 라인 조직은 창의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조직과 스태프 조직이 지금 따로따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명령 체계와 조언을 혼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게 이 라인 스태프 조직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능적 조직 보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직능식 조직이라고도 합니다. 이 기능적 조직은 전체 업무를 공동 기능별로 부서화한 조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무슨 부 이렇게 나뉘는 거죠. 직원들한테 정확한 과업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에 따른 정확한 보수를 가감할 수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명령이 통일되지 않아서 관리가 어렵다거나 합리적으로 업무 분장하는 게 좀 힘들다거나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조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특정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결합된 조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조직에 소속된 직원들은 나는 선택된 사람이다 라는 우월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우월감이 조직 단결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매트릭스 조직 같은 경우는 기능적 조직과 프로젝트 조직이 결합된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요. 개인이 해야 하는 업무 범위 또한 넓습니다. 우주산업이나 건설회사처럼 규모가 굉장히 크고 복잡한 사업에 적합한 조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조직은 수직적 계층 구조가 없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급변하는 조직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마지막 개념입니다. 동기부여 이론인데요. 첫 번째,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슬로우는 인간 욕구를 5가지의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했어요. 가장 하위에 있는 생리적 욕구를 시작으로 안전, 애정과 소속, 자기존중, 가장 최고 수준의 욕구인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5가지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낮은 단계에 있는 욕구가 충족되어야지만 다음 단계의 동기가 발현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 엘더퍼 ERG 이론은 이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을 발전시킨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엘더퍼는 욕구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5가지로 구별을 하는 게 아니라 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 이렇게 3가지 욕구의 앞글자를 따서 ERG 이론이라고 합니다. 3번 허츠버그 이요인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츠버그는 인간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2가지 요인을 꼽았어요. 하나는 동기 요인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위생 요인입니다. 이 동기 요인은 직무 자체랑 관련되어 있는 경우예요. 성취를 한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일 자체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위생요인 같은 경우는 직무 자체가 아니라 직무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회사 정책이나 급여, 동료와의 관계 같은 게 있죠. 관리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각 조직원들의 동기 요인은 강화시키고 위생 요인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허츠버그 2요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맥그리거 XY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그리거는 인간 본성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을 기반으로 동기부여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X 이론 같은 경우는 인간 본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은 안전만 원하고 변화에 저항적이기 때문에 직무를 엄격히 통제하고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 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Y 이론 같은 경우는 인간 본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직원은 일하는 것을 휴식이나 노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이 Y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인간 본성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게 맥그리거 XY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공정성 이론입니다. 공정성 이론은 종업원들이 자신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타인과 비교했을 때 자기가 투입한 노력과 결과물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상 핵심 개념 2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